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에 좀 답해드리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쌓인 질문들이 좀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나온 질문들 중에 하나가 약을 중간에 이제 잘못 먹었을 때 또는 못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분도 질문을 해주신 것이 보시면은 2달간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을 저녁에 약을 먹었다. 이렇게 좀 기술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 전화 없이 아침 약을 먹고 저녁 약은 저녁에 먹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쭉 해도 되는지 그냥 흔히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과 관련해서 잠깐 보시면 이제 부정맥으로 인해서 약을 드신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요런 정도 약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혈전제, 이제 피를 좀 물키는 약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노악이라고 하는 약도 있을 것이고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심장에 혈관, 스텐트 이런 거를 넣고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요런 약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플라빅스라고 이제 불리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혈전제, 피를 물키는 약이고요. 또 부정맥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정맥약,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리는 약들인데 탐보코라는 약도 있고 리트모놈, 그 다음에 썬리듬, 뭐 코다론, 멀텍,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정맥과 관련된 약, 부정맥약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박동수를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은 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심장약의 하나로서 복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들도 있고 또는 2번 복용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한 번 복용하는 쪽으로 약이 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2번 복용하면서 효과를 보여주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 2번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한 번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먹기도 하고 저녁에 먹기도 하고 적어도 24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을 저녁에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심장과 관련된 약에 있어서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먹는 약을 아침에 먹지 못하고 이제 저녁에 먹었다라고 하면 그냥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다음 날에는 원래의 약대로 아침에 그냥 정기적으로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저녁에 먹어서 이제 다음번에 먹을 때도 저녁이 좀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 간격을 이제 24시간 간격을 두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저녁 때 쭉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수로 내가 저녁에 먹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침에 먹는 게 편하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그냥 쭉 먹어도 되겠는지 그냥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실수로 드셨다 하더라도 한 번 먹는 약에 한해서 24시간 간격을 두고 그냥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실수로 저녁에 한 번 잘못 드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아침마다 드시거나 저녁마다 드시거나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 아침, 저녁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게 되면 약을 먹는 간격이 24시간이어야 되는데 12시간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라고 하면 그냥 원래 먹던 대로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바뀐 시기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번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아침에 먹거나 저녁에 먹거나 이게 2번을 드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못 드셨다. 그래서 저녁에 드신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 못 먹은 약을 저녁에 2개를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의 용량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거는 약을 복용한 이후에 피 안에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보고서 이렇게 2번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먹은 약을 야 할 약을 먹지 못하고 저녁에 2개를 먹는다는 거는 지나치게 피 안의 농도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에 먹지 못했다. 그럼 그냥 저녁 때 약을 드시고요. 그 다음 날에 아침, 저녁 그냥 꾸준히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은 그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심장에 판막 수술을 하거나 또는 심방세동,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게 보통 대부분이지만 일정에 따라서는 두 번 나누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하루에 들어가는 총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 두 번 복용하는 분이 아침에 약을 깜빡하고 못 먹었다. 그러면 그 약을 저녁 때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용량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약을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했다 그러면 저녁 때 아침 약까지 같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 드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제 중에서 크레스톱,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약제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합친 약을 우리가 이제 복합제라고 합니다. 두 개의 성분의 약을 하나의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의 장점과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약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복용하다가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슈제정 이게 아마 스타틴과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약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약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가 어쨌든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적기는 하지만 정말 일부에 따라서는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근육통이라고 하죠. 근육통이라든지 또는 일부 당뇨를 조금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명에 1명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약을 중단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약을 드시면서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계속 드셔야 되는 분 또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어서 이 스타틴을 고용량으로 드셔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작용이 좀 걱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틴의 용량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약, 두 번째 약을 복합적으로 같이 씁니다. 그러면 스타틴의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에제티마이브를 같이 쓰는 약제고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생성되지 않도록 만드는 약이고요.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소장,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장에서 아예 콜레스테롤이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이 에제티마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복합제를 드시게 되면 두 단계에 걸쳐서 몸에 이제 기름기, 콜레스테롤이 생성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효과는 더 증강되면서 스타틴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용량의 스타틴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드셔야 되는 뭐 뇌졸중이라든지 몸에 스텐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부정맥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세동기 요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심방세동이 오래되는 경우 심방세동이 오래되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만성 심방세동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장기간 드셔도 부정맥 심방세동 자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볼 수 있는 것이 약물 치료에다가 제세동기를 하는 겁니다. 제세동기라고 하는 거는 가슴에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정맥을 없애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술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다만 이제 가슴에 전기 충격을 줄 때 깜짝 놀라거나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면 상태에서 합니다. 시간은 대충 한 10분 이내면 끝나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하고 당일날 퇴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세 동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심장 안에 혈전이 없어야 됩니다. 심장 안에 이제 혈전 덩어리, 피떡이 없어야만 제세 동기를 할 수 있고요. 심장 안에 혈전이 있다라고 하면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자칫하다가 이 혈전이 뚝 떨어져 날아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뇌졸중, 뇌경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세 동기하기 전에는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심장 안에 혈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요 경식도 초음파입니다. 경식도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위내시경 하듯이 식도 안으로 내시경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심장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시경 하듯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리고 내시경보다도 이 경식도 초음파는 실제 초음파 기기 자체의 성능을 좀 더 높여야 되고 해상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굵기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내시경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면 보통 수면을 통해서 내시경 초음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 외에 심장 CT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제세 동기를 하기 전에 심장 CT를 찍은 적이 있거나 또는 내시경 초음파, 경식도 초음파가 힘들기 때문에 CT를 찍고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CT는 아무래도 이제 조영제라는 것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 영향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세 동기를 하기 전에 이 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시경 경식도 초음파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뭐 다른 대체,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식도 초음파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의료기기, 그 중에서도 우리가 PF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FA.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을 시술하는 방법들이 요즘에 이제 전기로 태워서 하는 전극도자 절제술, 도자 절제술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됐고 효과도 이제 입증이 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냉동풍선 절제술. 요것도 많이들 하시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PFA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직까지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좀 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CE 마크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미국 FDA를 이제 통과한 기기도 있고 안 통과한 기기도 있고 아직은 조금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만 주로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승인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에서는 올 12월 정도에 아마 그 급여의 범위로는 들어오질 못하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제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비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시술을 할 수 있게 아마 허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의견들이 많습니다. 요런 이제 신의료 기술, 이제 병을 치료하는 신의료 기술이 국내에 도입이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유럽이 가장 빠른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도입이 되는 보통 순서로 이어지는데 이런 신의료 기술들이 이제 입증이 되기까지 그리고 입증이 된 이후 한참 후에나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뭐 요런 것들을 위해서 굳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의 이제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제 시술을 하는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실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준 자체가 워낙 선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굳이 미국에 가서 시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크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어깨를 겨룰 정도의 선진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계의 이런 시술 장비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굳이 나가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도입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 냉동풍선 절제술에 비해서 요 PFA라고 하는 것의 시술 결과가 이제 두 개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월등하게 좋지는 않고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금 더 안전하다. 뭐 요 정도의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굳이 미국에서 시술을 준비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제가 또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며칠 전 이제 자동 심박기 시술 권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직 젊으신 분이고 이제 섬액성 부정맥, 맥이 좀 느린 경우죠. 맥이 느려서 이런 자동 심박동기 시술에 대한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무선 심박동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무선 심박동기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이렇게 작습니다.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고 동전만한 크기고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살짝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이렇게 심장의 구석에 넣어두는 형식이기 때문에 겉에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심박동기의 기능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병에 따라서 기존의 박동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무선 심박동기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기능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분에서는 이런 무선 심박동기를 넣고 어떤 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를 넣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보통 병원에서 의사분들께서 정해 주십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따르시면 되고요. 무선 심박동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이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거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무선 심박동기가 가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무선 심박동기는 요 자체가 배터리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기가 배터리가 소진이 되면 기능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박동기를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걸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옆자리나 주변에 한 개를 더 넣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 개까지 좀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개당 배터리가 보통 7년에서 10년 간다라고 치면 한 20년 정도는 쓸 수 있죠. 근데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20년을 하게 되면 약 70세 그 정도가 되시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요. 물론 그때 가서 유선 심박동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유선 심박동기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20년이면 그때쯤에 이제 배터리 기술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7년에서 10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무선 심박동기가 나오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릭시아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혈전제죠. 혈전제. 그래서 우리가 피를 좀 묽게 하는 약인데 보통 혈전제 릭시아나는 이제 15ml가 있고요. 30ml
60ml가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즉 몸무게라든지 또는 나이라든지 이제 콩팥의 기능에 따라서 요 용량을 조절해서 쓰게 되는데 15ml라고 하면 제일 가장 작은 용량입니다. 근데도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흔히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혈전제를 먹고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소변에서 피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염증이 있다거나 방광이나 또는 소변줄에 이제 소변 나오는 길에 염증이 있다거나 뭐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해도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고 염증이 있으면 이제 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혈전제를 먹음으로써 그 피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게 소변에서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의 경미한 피 정도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계속적으로 피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피가 좀 보이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라면 이 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피가 비치긴 하지만 수혈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양의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하는 피 수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혈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혈전제로 인해서 뇌경색을 막는 효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피가 비쳐서 생활이 약간 불편하신 정도라면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피해 양이 너무 늘어서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 며칠간 약을 끊었다가 다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다시 복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암에 대한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전제와 상관없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방광이라든지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이런 피가 소변이 나오는 길에 암이 있게 되면 이 암세포로 인해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전제를 먹다가 피를 보이게 됨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인이 혈전제가 아니고 암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은 약물이 잘 들으면 악화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약을 먹어서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약을 잘 먹고 조절이 잘 되면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답은 없습니다. 이건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인 이제 팩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을 먹고 조절이 잘 된다. 조절이 잘 된다의 기준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증상이 조절이 잘 돼서 생활이 불편했는데 약 먹고 증상이 조절돼서 편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검사상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심방세동이 안 나오고 이제 정상맥이 잘 나온다. 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증상도 좋고 검사상에서도 안 나온다. 또는 증상은 좋아졌는데 검사상에서 조금 보인다. 이런 옵션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증상은 좀 있지만 검사는 부정맥이 안 잡히고 아주 좋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좋아졌다라고 하면 조절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약이 이제 부정맥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이제 병원에 3, 4개월마다 다니시면서 이제 심전도를 찍고 주치의 문진을 하면서 부작용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술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증상이 괜찮고 검사상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부정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해서 더 확실히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것도 중요한 옵션입니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경험이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시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심방세동이 초기에 오히려 시술을 하면 효과도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술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시술에는 또 마찬가지 약물처럼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되셨다면 시술 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시술 대기 시간이 길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시술이 보통 뭐 6개월 뭐 이렇게 밀려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술이 뭐 6개월 이렇게 밀려 있더라도 너무나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옮긴다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 날짜가 잡힐 때까지 한 6개월 후까지 약 드시면서 잘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그 사이에 병이 만성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그때는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시술을 좀 당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절이 그 사이에도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면 시술 시간이 6개월 정도 밀려 있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령인 환자분들, 뭐 나이보다는 연세가 많고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또는 이제 집에서 거동이 잘 안 되어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제 누워서 생활하신다. 보통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약한 환자라고 보통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이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 뭐 그런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워낙 고령이어서 보통 고령, 초고령인 경우에 의학적으로 80세 이상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술을 한다거나 뭐 어떤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했을 때 재발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아서 보통은 그냥 약물 치료에 의존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박동수를 조절하고 혈전제 이렇게만 복용하고 심방세동에 대한 시술은 적극적인 시술은 고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고령이다 하더라도 시술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정맥, 심방세동을 없애주면 그 이후에 입원이라든지 뭐 죽고 사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 나이가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심방세동을 없애는 치료를 해라. 뭐 이렇게 권유하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논문들은 너무 초고령, 대략 80세 이상인 경우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엔 심방세동의 시술 효과가 그 이하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시술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한 명 한 명의 컨디션에 맞추어서 그리고 환자분이 어느 정도 시술에 대한 니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답일 것 같고요. 어떤 뭐 한 개, 두 개의 논문에 따라서 나는 무조건 시술을 하겠다 또는 나는 시술 안 하고 약만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결론인 것 같고요. 환자분 한 명 한 명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술이나 또는 약물 치료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시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을 하고 있다라 그래서 내가 뭔가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고 내가 시술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을 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의 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담과 결정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반대쪽에 대해 미련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 증상이 조절이 잘 되면 주치의와 잘 믿고 쭉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86세 정도의 좀 고령이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라면은 시술적인 치료보다는 이제 약물 치료 쪽으로 가는 것을 좀 선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탄보코를 복용하다가 이제 실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섬액성 부정맥 맥이 느려지는 경우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맥을 만드는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템보코라든지 이런 약을 드시면서 맥이 느려져서 실신은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심박동기를 삽입하고 템보코, 부정맥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 이렇게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신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박동기 넣고 탐보코를 계속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몸에다 삽입하는 그 심전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루프 레코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시술은 아니고 심장 앞에 이제 가슴 쪽 피부 밑에다가 이런 심전도를 주사 바늘로 심어 놓는 겁니다. 약 3년 정도 이제 심장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가 실신을 하게 되면 이 기록기 안에 환자분의 이제 심전도 기록이 다 남아 있게 됩니다. 쓰러질 당시의 기록이. 그래서 환자분이 섬액이 있는지 또는 박동기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삽입하고 이제 약을 드시면서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분이 좋아졌다. 요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부정맥 치료를 했을 때 그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그 약 내가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것뿐 아니라 부정맥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런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되는지 질문해 주셨고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증상이 조절이 잘 되는 부정맥이라고 하면 약물 복용은 가급적이면 쭉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평생 드시는 것. 평생 약을 드신다 그러면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쭉 드시는 것이 이제 추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부정맥이 어떤 것인지는 잘 써주시진 않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심방세동이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뒤에 써 있는 것처럼 부정맥약, 혈전제, 그 다음에 혈압에 대한 혈압약을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평생 드시는 것이 이제 추천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임의로 약을 끊거나 해서 부정맥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병이 더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치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용량을 써야 한다거나 또는 시술적으로 더 한 단계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절이 잘 되는 상태라면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좀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부정맥으로 조절이 잘 된다는 의미가 부정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횟수가 줄거나 생활에 무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부정맥이 약으로 또는 시술로 인해서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좋아지는 것, 요것도 부정맥이 조절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부정맥이 줄어들었다. 요것도 조절이 잘 된다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약을 복용을 하든 시술을 하든 나의 증상이 좋아졌다,
라고 하면 이것도 조절이 잘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검사를 해서 검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심전도 또는 24시간, 72시간 홀터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 달리기 검사 이런 거 하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사상에서도 좋아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된다의 정의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는 부정맥의 양이 비슷한데 나의 증상이 좋아졌다. 그럼 이것도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또는 증상은 비슷비슷한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잘 된다의 범위에 들어가고 조절이 잘 되면 원칙적으로는 현재의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요. 시술을 한 이후에 뭐 약을 소량 줄여서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일단은 표준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답이 되었을 것 같고요. 뭐 만족하시지 않더라도 또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